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부동산 강사들끼리의 논란이 좀 커졌어요. 자, 그 얘기부터 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 전문가 강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만큼 제가 여기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보면서 그 시장이 너무 커졌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니까 2013년 이후에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되면서 그 30대들이 많은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자, 미리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2006년 사이클에서 투자에 실패하셨던 분, 그때부터 경험하셨던 분들이 갈고 닦은 실력, 어떤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 분석 툴을 만들어 가지고 강의들을 개설하고 많은 그 수강생들을 배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수강생들이 전국의 시장을 뜨겁게 했던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강사들의 영향력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 그게 나타났던 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으로 몰려가서 우르르 몰려가서 사고, 우르르 몰려가서 전 지역으로 가서 사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어떤 지방의 집값들이 폭등을 했던 거예요.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2013년 이전에는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 역할이 중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은행 무슨 팀의 자산 운영 부동산 전문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은행 소속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사적인 그 성격보다는 공적인 대답을 많이 했어요. 그 기관을 대표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함부로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관의 가이던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013년 이후로 2015년, 16년 유명한 그 블로거들의 부동산 강사들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블로그 활동하죠, 유튜브 활동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공적인 성격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사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활동을 한 거죠. 유튜브라든지 블로거는 완전히 이제 사적인 영역이고, 그리고 강의도 사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위반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는 완전한 그 사적인 플랫폼이잖아요. 개인과 개인끼리 만남이니까. 근데 이게 또 유튜브에 들어오면 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튜브라는 거는 방송이고 일반 대중들이 많이 보는 거고, 이 미디어 자체가 많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포도 잘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저는 방송국 PD였던 사람이다 보니까 방송 자체는 유튜브건 기존의 어떤 케이블 TV건 공중파건 공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제지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 유튜브도 좌파 우파 각 진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진영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부동산으로 들어오면 이게 그렇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유튜브 제작된 걸 많이 보면 지역이 몇백 한대더라, 어느 지역이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다, 지금 어느 지역이 뜨고 있다,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게 이때부터 이렇게 되면 또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그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많은 유튜브를 제작하고 유포했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또 유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그 손님 받아서 지방에다 투자하고 그런 악순환이 있긴 있었어요. 문제는. 자,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그 공적인 성격이 있는데 부동산에 관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 커서 어떻게 보면 방송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이 앞으로 몇억 간대더라, 그렇게 방송을 해버리면, 그것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방송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그 강남에 있는 집을 누가 팔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살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 방송에서 할 수 없던 얘기들을, 지역에 대한 문제를 유튜브에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컸고 어떤 이번 부동산 상승의 어떤 기폭제의 하나가 됐던 건 사실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지만은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와 유튜브에서 제작할 때와는 톤이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유튜브에다 대고, 저거 사시오. 저 지역 앞으로 10년, 3년 후엔 뜨니까 사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고. 자, 그런데 많은 유튜버들이 또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 문제가 분명히 이 상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또 정부에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지난번에 추진하다 말았지만 부동산 감독원인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걸러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추진을 못했죠. 그리고 반대도 컸고 그런 게 나올 정도로 방송에서 나오는 걸러지지 않는 얘기들이 어떤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준 거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누성의 오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30%, 50%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모두가 그래 버리면 이 사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자, 우리가 그런 점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나치게 선정적인 거, 지나치게 선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시장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어떤 방송의 기준을 잡았어요. 어떤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블로그와 유튜브가 좀 다르다라는 걸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는 좀 사적인 영역이고 유튜브는 어떤 공적인 영역이에요. 이 부동산이라는 문제가 말 그대로 지금 좌파 정부가 가장 지금 고전을 하는 이유 중에 부동산이잖아요. 정권을 뒤흔들 정도로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 감독원까지 만들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나오는 분들의 어떤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시는 분만 옛날에는 어떤 공적인 성격에 소속된 분들, 회사에 소속된 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오면은 투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무슨 자산 컨설팅도 하고 그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시황을 예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하고 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성격의 사람과 사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이렇게 혼합돼서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는 있어요. 최근에 자산 시장,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을 지배했던 게 뭐냐면 폭락이었어요. 최근에 급격하게 폭락한 건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폭락의 원인이 뭐냐면 긴축이었어요. 결국은 금리 인상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그동안 상승의 원인이었던 유동성 완화를 해줬던 것을 이제 반대로 긴축을 하겠다. 자, 그래서 어떤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이 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반응은 폭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한번 깊게 인식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동안 버블이 끼었던 유동성으로 인해서 버블이 끼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자, 그게 주식시장에서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에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으로도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이 있잖아요. 작년부터 1,400부터 3,300까지 갔으니까. 자, 그리고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이 2배, 3배 올랐으니까 당신이 돈을 번 것은 바로 유동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동성. 자, 그 유동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몇 명의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이 항상 지금 얘기하는 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렸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유동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걸 유동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M2의 증가율이 유동성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풀었던 유동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위적으로 풀었던 그 유동성이 저금리로 풀어졌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도 하고 그 유동성도 더 줄이겠다, 있는 것도 줄이겠다라는 상황으로. 자,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금 요 상황이 뒤바뀐 거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뭐랄까, 이게 뭐 제가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전제를 깔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직도 관망 중이다, 아직도 조정 중이다, 뭐 그 정도의 멘트, 그 정도의 시각. 자, 그렇게 보면은 상황을 오판할 수 있다라는 거, 오판할 수 있다. 자, 왜 그러냐면 돈을 줄이고, 자, 그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DSR 40%까지 적용해서 대출 자체도 안 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전세값이, 전세 대출을 못 받으니까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아수라판이 돼버렸어요. 자, 이 긴축이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뭐 요 최근에 요즘 폭락장에서도 정말 거의 뭐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저는 이게 현금 보유가 많은 편이라 그동안 주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내내 떨어지면서 계속 주식을 샀어요. 제 눈에 보기에는 주식이 너무 쌌기 때문에 산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주식 시장에서 폭락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성장주들이거든요. 나스닥의 성장주,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주, 뭐 카카오, 뭐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 그런 인터넷 대표주들인데, 물론 뭐 가치주들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 이 성장주에 비해서는 덜 떨어졌어요. 이 카카오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데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런 주식은 이게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조가 날라간 거예요. 몇십 조가. 이게 뭐 소형주도 아니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는 그걸 몇십 조를 주고 샀는데 그 몇십 조가 날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속절없이 날라갔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인식에서 앞으로 자산시장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카카오가 예를 들어서 한 17만 원 정도까지 갔나요? 그 정도까지 제가 간 거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8만 7, 8천 원, 6천 원까지 갔나요? 그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58만 원까지 갔죠? 그랬던 게 26만 얼마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반토막 났다는 말이에요. 자, 굉장히 좋은 회사들인데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 두 주식을 끌고 올라갔던 것은 바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끌고 올라갔다는, 외국인들도 많이 샀고 기관들도 많이 샀고 개인들도 많이 샀거든요. 이 고점에서. 자, 그 돈을 다 뭐로 사겠어요? 풍부한 유동성으로 산 거예요. 그 풍부한 유동성이 뭐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다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그죠? 그 레버리지를 샀기 때문에 막 던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반대 매매도 나오고. 자, 그러니까 급락을 했다. 자, 결국은 어떤 그 성장주의 대표주들이, 자, 결국은 거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거품. 자, 이게 우리 시장만 그렇지가 않아요. 나스닥의 성장주도 보면,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 빼고는 빅테크 기업도 많이 떨어졌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거의 30% 떨어졌어요. 자,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고점 대비 한 25%, 30% 떨어졌나요? 그 정도 떨어졌어요. 자, 근데 나스닥의 개별주들은 더해요. 어떤 주식들은 80에서 90%가 떨어졌어요. 이미. 자, 이미 거품은 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스닥의 성장주가 떨어지니까 코인도 떨어져요. 코인도 성장주의 성격이다. 그러니까 코인도 결국은 올라갔던 것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의 집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풍부한 유동성으로 올라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다 모기지를 가지고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임대를 놓잖아요. 근데 임대가 안 나오네? 그럼 미국 집값도 폭락을 하겠죠. 유동성이 또 금리가 올리고 유동성을 긴축으로 가면. 자,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도 그러한 그 버블이 거치는 게 코인 시장과 빅테크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 늦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적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뭐 금매로 던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싸게 던질 수 없잖아요. 자기가 상가격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점차 그게 가시화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를 올리고 다른 자산 시장의 버블이 거쳐지면 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큰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저의 그 어떤 논리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부동산 시장만 보면 안 되고 주식 시장을 따로 보면 안 된다. 이 세 개의 시장을 움직였던 것은 유동성 완화했다. 자, 그 유동성을 긴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에 돈을 풀어주는 것을 줄이거나 그만두면 그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돈을 근데 있는 돈도 다 나갔던 돈도 다 걷어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긴축으로 가느냐? 바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한번 물건을 하나 사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뭐 실리콘 좀 하나 샀는데, 실리콘이 2배가 됐어요. 모든 물건이 2배가 됐다. 자, 결국은 서민들은 뭐 급여는 뭐 3% 5%밖에 안 되는데, 물가는 2배로 복동하니까 서민들은 고통스럽겠죠? 자, 이런 와중에 결국은 부자는 더 부자 되더라라는 거예요.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 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들.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그 대주주들이 그 물적 분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주식들을 고가에 상장했잖아요. 최고 좋은 시절에 상장하니까. 자, 그래서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거 엄청난 고가의 상장을 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만큼 지금 어떤 빈부의 차가 벌어지고 그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신흥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자, 이런 상황에서 역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 2, 3주 안에 서울 아파트 시세가 하락 전환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한국 부동산에서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 하락 전환이 나타났어요. 자, 서울의 하락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그 지방시장, 뭐 대구, 세종, 뭐 부산의 일부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 하락이 나타났는데, 하락과 급매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이젠 하락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줄 수 있는 신호가 서울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서울의 부동산은 전국에 있는 부동산의 기준점이거든요. 기준 가격이거든. 그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한다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급락의 속도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서울의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가 1월 넷째 주가 89예요. 자, 이게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80대라는 거예요. 세종이 거의 80 초반, 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79까지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80 초반이 되면 거의 하락 추세가, 확실해지고, 폭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서울은 89다. 이제 90대에서 떨어졌다라는 거. 이거 한 달 전만 해도 100이 넘었잖아요. 이 떨어지는 폭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해 12월에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가 총 1088건이래요. 29일 기준으로. 서울에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살고 얼마나 많은 가구가 있는데 서울의 매매 건수가 1088건. 이제 거래가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자, 0.02%포인트가 빠졌다. 자,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 나타났다라는 게, 자, 12월 달에 1088건인데,
1월 달에 27일 현재 아직 며칠 남았고 한 조금 더 추가는 되겠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50건이래요. 그러니까 1월 달도 1000건이 넘기는 어렵겠죠. 잘해야 800건 정도 될 거다. 12월보다도 1월이 거래가 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직도 뭐 고가에 내놓으니까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고. 자, 이게 2006년 통계 작성 이후에 역대 월간 최소 거래량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용산이 3건이라는 거예요. 용산이 얼마나 큰데 용산에서 거래된 게 3건이고 도봉구에서 거래된 게 5건이고 성동구에서 거래된 게 7건이에요. 이거 뭐 이 정도 건수면은 이거 뭐 세종시에 있는 한 동에서 거래되는 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구에서 거래되는 게 7건, 9건. 자, 우리가 그 대선 이후에, 이거 대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대선 이후에는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 야당이 되면 규제 완화가 된다. 뭐 그러니까 시장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다. 왜냐면 그동안 집값이 올랐던 것은 좌파 여당이 시장 경제를 막았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플랜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폭등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초저금 유동성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자, 그런데 지금 야당의 그 주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그 야당의 그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정책은 시장 경제잖아요. 자, 그러면 공급 위주로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유통 물량을 풍부하게 풍부하게 유통하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건축 규제, 재개발 규제 다 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시장에 물건이 많아지는데 기존의 구축이 거래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이 바로 이 상기 신도시 주변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상기 신도시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물량의 폭탄이 쏟아질 수 있는 곳이에요. 가장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곳.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마도 서울 경기도권에서 제일 많이 가격이 떨어지는 곳은 3기 신도시 주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3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을 살 사람들이 그 인근에 있는 구축 10년 된 걸 사겠습니까? 안 사죠. 지금 새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데. 자, 그래서 2021년 1월 25일에 원흥동 매물이 37건이었는데 지난 25일에 122건, 뭐 329%. 자, 원흥동이 바로 창릉 신도시 바로 옆이잖아요. 자, 매물 증가율이 경기도 평균의 9배 육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매물 폭탄들이 3기 신도시 주변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신도시에서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3기 신도시는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 도심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주변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 남양주 왕숙지구 인근의 진건읍 매물이 1년 사이에 31건에서 79건, 254%. 자, 지금인데도 2배 반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3기 신도시 청약에 들어가거나 분양이 시작되면 이 매물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입주 시기가 되면 당연히 매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구축에서 다 신축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축의 인기는 떨어진다. 구축의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 자, 하남 고산지구와 마주한 신장동 역시 161건에서 305건, 9%가 증가했다. 자, 요즘 사전 청약이 인기가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쨌든 사전 청약을 받아서 언제 입주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구축보다는 신축을 선호하게 되고, 그리고 사전 청약의 물량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대감으로 구축은 거래가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선 이후는 어떻게 될까? 자, 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량 공급이 더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청약할 물량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자, 규제는 완화될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의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많은 그 청약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구축보다는 신축을 선호한다. 그러다 보면 구축이 거래 안 되다 보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은 더욱 가속화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심지어는 8차례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4-5차례는 기본이고, 미국 금리를 올리는 것은.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3억일 때와 지금 급등해서 8억, 9억일 금리 인상에 체감하는 것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3억일 때 2억 융자 받을 때와 8억짜리 4억을 3%가 아닌 6%, 7%를 받을 때와는 체감하는 게 틀리다. 그러니까 거래는 더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세는 돈을 더 걷어들인다. 시장에 풀렸던 돈을 걷어들인다. 걷어들이는 게 뭐예요?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돈 빌려줬잖아. 그 원금을 갚으라는 거예요. 자, 원금을 갚아라.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대출받았던 돈이 있잖아요. 거기서 원금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떤 긴축이 더 임팩트 있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